증여세 4,9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동생 병원비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가족한테 돈을 보낸 것뿐인데 세무조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고요? 손자 결혼식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올해 5월부터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통보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 찾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5월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위험합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해서 인출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금전 거래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하루에 얼마 이상 인출하면 안 되는지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올바른 방법과 5월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현금 인출 금액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세무사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월부터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되어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박명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박명수님은 68세로 치매 판정을 받은 동생을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6천만 원을 동생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단지 동생을 위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국세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왔습니다. 증여세 2,9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박명수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동생 병원비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명수님, 안타깝게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모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동생 병원비 낸 것뿐인데 이런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올해 5월부터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찾으면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5일 동안 매일 999만 원씩 찾으셨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조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게 되었고 이영호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월부터는 스미핑이라 불리는 패턴, 즉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AI가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오히려 더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하루에 얼마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안 되는지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에 현금 얼마를 인출하면 세무서에서 주목할까요? 바로 999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매일 또는 며칠에 걸쳐 999만 원씩 인출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부터는 AI가 이런 패턴을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돈을 왜 주고받나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이지요.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모두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10%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경험에서 얻은 3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72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철수님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4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제 조언을 듣고 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무슨 차용증이 필요하냐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무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금 4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이름, 대여인 이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4천만 원처럼요. 둘째, 이자율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법정 이자율인 연 3.5%에서 5%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씩 갚을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가족 간 돈거래, 이제는 조심하세요. 넷째, 날짜와 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나중에 서명만 추가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5만 원 정도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65세 이순자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님은 딸의 사업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딸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정확히 이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돈을 주는데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되어 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쪽 다 서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70세 정영철님은 이 방법을 철저히 실천한 분입니다. 그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서류 정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했고 메시지도 모두 저장해 두었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둘째, 이체할 때 남긴 메모. 어머니 병원비, 아들 결혼 자금 대출 같은 메모가 중요합니다.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이자 받았어 같은 메시지도 좋은 증거입니다. 넷째, 차용증과 약정서.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나중에 변경된 약정서를 잘 보관하세요. 다섯째, 공증 서류.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 통장에 그만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영호 할아버지처럼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장모 씨는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장모 씨는 67세로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5일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딸에게 전달했죠. 딸은 이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딸의 소득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준 5천만 원이 발각되었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최소한 법정 이자율인 연 3.5% 정도는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기 전후에 가족 간 큰 금액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특히 주목합니다. 67세 윤종국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윤종국 씨는 아들의 아파트 구입을 돕기 위해 계약 일주일 전에 4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들이 집 살 때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세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윤종국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이 돈을 아버지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어서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용증이라도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냥 통장에 입금만 해서 큰 코 다쳤어요. 둘째, 상속이 예상될 때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75세 장미경 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미리 재산을 정리하고자 자녀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세무조사에 걸렸고 국세청은 이를 사전 상속으로 간주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세금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지요. 장미경 씨는 자녀들과 함께 세무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송금하시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속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증여 신고를 정식으로 하거나 자녀들과 생활비 지원 약정서라도 작성하셨어야 했습니다. 셋째, 형제 자매 간의 거래도 주의하세요. 63세 최병철 씨는 동생에게 창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나중에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형제 간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최병철 씨도 동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납부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이제는 조심하세요.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64세 김정혜님은 이 방법을 활용하여 남편의 병원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는데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 통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세무사 선생님 조언을 듣고 병원에 직접 납부했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도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8세 한미숙님은 손녀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니 마음이 편했어요. 나중에 또 도움을 줄 일이 생기면 이미 5천만 원을 줬다는 기록이 있으니 계획을 세우기도 좋더라고요.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려면 2년에 나눠서 5천만 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70세 황현숙님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황현숙님은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무사 선생님이 2년에 나눠서 주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첫 해에 각각 5천만 원씩, 그 다음 해에 나머지를 줬더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만약 한 번에 줬다면 자녀당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을 거예요. 넷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형제 자매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이동훈님은 아내의 큰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 자녀가 각각 2천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했던 일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수술비 분담 합의서를 작성한 거예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큰아들에게 왜 갑자기 2천만 원을 보냈냐고 물었을 때 이 합의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부터 바뀌는 세무조사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탈세 적발 시 세무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9세 강부자님은 이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크게 놀랐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는다니 더 열심히 조사하겠네요. 그동안 가족끼리 편하게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둘째,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5월부터는 AI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71세 박진호님은 이 정보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기계가 내 통장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니 무섭네요. 예전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군요. 셋째,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5월부터는 스미핑 방지를 위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월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넷째, 금융계좌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조회했지만 5월부터는 형제자매, 사돈 등으로 조회 범위가 넓어집니다. 74세 최영애님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동생에게 돈을 보내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심지어 사돈에게도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님, 이제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세밀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더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66세 서명자님은 아들의 집 구입 자금을 지원하려다가 이 정보를 듣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통장에 이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5천만 원 이내니까 세금은 없지만 기록은 남기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이체할 때 메모에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등록금 대출 등으로 기록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의료비,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세요. 77세 조태준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싶었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본 후에야 깨달았죠.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걸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명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명수님은 동생 병원비 6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2,900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명수님이 이 영상을 보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동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동생 통장을 거쳐야 한다면 이체 메모에 치매 치료 비용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잘 보관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박명수님은 세무조사에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세무조사는 실제로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5월부터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추고 실제 거래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